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밤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7살 손녀가 잠결에 할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요. 그 한마디가 두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 숨어 있던 독한 음모를 드러냈습니다. 내 이름은 강순자입니다. 65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밭일을 하고 밥을 하며 남편과 아들을 돌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닭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 강우는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결혼해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끔 손녀 나린을 데리고 내려오면 그때가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골에 남아도 된다. 아이들만 평안하면 된다. 어느 날 훈이가 내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바쁘고 집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서울로 올라와서 나린이를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집이 좁아도 엄마가 계시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며느리 서주희가 불편해할까 걱정도 했고 북적이는 도시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손녀 생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에 올랐습니다. 현관을 열자 나린이가 먼저 달려와 제 허리를 꽉 끌어 안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자.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마른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분간만 계세요. 집이 좁아서요. 저는 속이 조금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내가 바랄 것은 없다. 손녀 곁에서 살뜰히 돕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무난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집을 쓸고 나린이를 등원시켰습니다. 저녁이면 옛 자장가를 낮게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시골 방식은 여기랑 안 맞아요. 말끝이 딱딱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훈이가 곤란해질까봐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훈이는 출장을 가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와 손녀뿐이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 아이를 안고 누웠습니다. 자정을 지나 잠이 막 들려는 순간 나린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작은 손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나가요. 여기 위험해요. 저는 얼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잔다고 생각할 때 늘 전화를 해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더 있으면 우리는 편해지지 않아. 저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꿈을 꾼 걸 거야.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가슴은 벌써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낮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에 귀를 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내일 처리해. 더는 미룰 수 없어. 짧은 문장들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손녀를 더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면 아이는 어쩌나.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빠져나가자. 새벽 1시 반쯤 저는 살금살금 일어나 손가방을 집었습니다.
현금은 몇 장뿐이었습니다. 낡은 휴대전화는 배터리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문을 여는 동안 숨을 고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린이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게. 너는 조용히 있어.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불은 희미했고 건물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의 불빛만 노랗게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틈으로 스며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택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길게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타날까봐 심장이 목까지 치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섰을 때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나가게 해주세요. 바깥은 비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골목의 공기에는 기름 냄새와 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친구 하옥 이모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딸집 근처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내일 처리해. 더는 미룰 수 없어. 만약 내가 남아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이모네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고 이모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순자야, 이 시간에. 왜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는 놀라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내주며 천천히 묻고 또 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불안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우선 여기서 자고 내일 생각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밤은 길었고 창밖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전화가 울렸습니다. 훈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말도 없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린이가 울어요. 저는 애써 차분히 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친구 집에서 하루 쉬겠다. 걱정하지 마라. 주소를 묻는 말엔 내일 가겠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아들을 속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옥 이모는 단정히 말했습니다. 오늘 지구대에 가자. 오해면 금방 풀린다. 아니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다 위험을 키우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방향이 생겼습니다. 오후에 창가에서 골목을 내려다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우리 건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가 커튼을 닫자 그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이모는 대문을 다시 잠그고 문고리에 고무줄을 걸었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 밤 불을 낮게 켜고 말수를 줄였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장가에 금세 잠들던 따뜻한 볼, 그리고 속삭임. 할머니 지금 나가요. 그 한마디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왜 나는 참기만 했을까?
이제는 피해야 한다. 손녀를 지켜야 한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달라. 내일 용기를 달라. 동이트자 이모는 죽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 가면 더 떨린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손길은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훈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오면 안 돼요. 나린이가 보고 싶대요. 저는 잠시 흔들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렵다. 나린이에게 전해라. 곧 보자고. 창문 너머로 희끗한 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시간과 장소, 거실에서 들린 통화의 문장, 복도의 냄새와 경비실 불빛, 제가 느낀 공포와 손녀의 손이의 온기. 빠뜨리지 않으려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글자를 적다 보니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을 적어두면 두려움이 조금 작아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도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소리, 아이들 발걸음, 셔터 올리는 소리,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증언할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대로 갈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기록하고 알리고 대비하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다. 이모와 나는 아침을 먹고 지구대로 갔다. 탁준 경위가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나는 전날 밤부터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며느리의 통화 문장, 내일 처리해라는 말, 손녀의 속삭임, 복도의 적막과 로비 불빛, 탁 경위는 메모를 요구했고 나는 미리 적어둔 수첩을 내밀었다. 그는 천천히 읽더니 또렷하게 말했다.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티를 내지 않는 겁니다. 일상처럼 움직이세요. 이상한 말은 시간과 장소를 붙여 기록하세요. 가능하면 녹음도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주변을 살필 겁니다. 지구대를 나와 이모 손을 꼭 잡았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돌아갈 생각을 하니 배가 서늘해졌다. 나는 이모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하루 더 있으면 좋겠지만 나린이가 걱정할 거야.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가. 대신 전화 수시로 하자. 오후에 집으로 들어섰다. 훈이는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나린이가 계속 울었어요. 나는 피곤해서 친구 집에 다녀왔다고만 했다. 며느리 주인은 얇은 미소로 밥을 차려왔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밝게 행동했다. 식탁에서 아이에게 학교 이야기를 시키고 설거지를 길게 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베란다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스며왔다. 나는 조용히 벽에 기대 귀를 기울였다. 주희의 목소리였다. 오래 못 가. 이번 주 안에 끝내. 그 다음은 우리 계획대로.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주머니 속 녹음 버튼을 눌렀다. 문장들이 또렷이 들어왔다. 끝내. 계획. 우리. 짧은 단어들이 칼처럼 엮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챙겨 나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요즘 나린이가 쉽게 놀라고 주위를 자주 살핍니다. 집에 걱정거리가 있나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탁 경위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에게도 변화가 보인다고 금세 답이 왔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는 개인사라고만 하세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살짝 열자 중년 여자가 복도에 서 있었다. 주희가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데려왔다. 둘은 낮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내가 물 한 잔을 들고 나타나자 그들의 대화는 순식간에 끊겼다. 여자는 바로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자 주희가 무심한 척 말했다. 동네 아줌마예요. 살림 얘기 좀 했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가스레인지 불만 바라보며 국을 저었다. 마음속에서는 종소리처럼 경계가 울렸다. 해질 무렵 훈이가 퇴근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들떴다. 큰 프로젝트가 거의 확정이래요. 성공하면 대출도 빨리 갚을 수 있어요. 주인은 곧장 맞장구 쳤다. 그러려면 시골집 처분 얘기를 다시 해야죠. 놀리는 돈이 아깝잖아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그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 세월이 박혀 있다. 급히 팔 일 아니다. 훈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금세 미소로 덮였다. 밤이 되자 나는 핑계를 대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지하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다. 그곳에 말쑥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지난번 골목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우리 라인을 올려다봤다. 나는 즉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몇 분 뒤 그가 차에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닫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침묵과 기록뿐이었다. 그날 밤 베란다 유리문 틈으로 다시 통화가 흘렀다. 이번에는 문장들이 더 구체적이었다. 이번 주말이 좋아. 훈 씨는 출장이야. 어머니만 집에 남게 해. 나린이는 내가 데리고 나갈게. 남자는 알겠다고 했지. 나는 귀로 들은 대로 중얼거리며 녹음을 저장했다. 파일을 탁 경위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전화가 왔다. 지금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 동선이 고정되면 작전이 수월해집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와 떨어지지 마세요. 나는 네 하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린이 방으로 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의 숨결이 고르게 들렸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속삭였다. 조금만 버티자. 할머니가 지킬게. 이틀이 지났다. 그 사이 주인은 이상하리만큼 다정했다. 어머님,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는 달았으나 시선은 차가웠다. 나는 더더욱 느리게 움직였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짧게, 문자를 보낼 때는 간단히. 가방에는 현금과 신분증과 여벌 옷을 늘 넣어두었다. 비밀번호 수첩은 속옷 서랍 깊숙이 옮겨둔 뒤 장소를 기억 속에 새겼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낮에 전화하면서 웃었어요. 곧 끝나라고 했어요. 아이의 목이 떨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약속할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등의 초록불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신발장 위에 여행용 가방이 올라가 있었다. 주희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외갓집에 다녀오려고요. 나린이 데리고 공기 좀 바꿔주려고요. 훈 씨도 출장이라 집이 비잖아요.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나도 같이 가겠다. 주희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은 집에서 쉬세요. 길이 멀고 힘들어요. 나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반복했다. 나도 같이 간다. 아이도 내가 있어야 편하다. 주희는 잠깐 말을 잃었다. 그러다 억지로 웃었다. 그럼요, 뭐 같이 가시죠. 목소리는 말랑했지만 눈동자는 얼음처럼 빛났다. 나는 밤에 다시 탁 경유에게 연락했다. 주말 외출이 확정됐다고. 그는 즉시 답을 보냈다. 이해했습니다. 차량과 인원을 붙이겠습니다. 이동 중이라도 이상하면 물 한 잔 핑계를 대고 잠시 멈추게 하세요. 시간을 벌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잣말이었지만 확실한 대답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린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지금 이라고 말하면 바로 신발 신고 따라와. 질문하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약속이라고 말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온기가 전해졌다. 주말 전날 저녁 식탁. 훈이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엄마 힘들면 쉬세요. 주희가 있으니 집은 비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알겠다고만 했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내 마음도 같은 소리로 떨렸다. 나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크게 적었다. 내일. 같이 이동. 멈춤 요청. 손녀와 함께. 살아서 돌아오기.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등의 맥박이 또렷이 뛰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눈을 감았다. 잠은 얕았고 꿈은 흐릿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쫓기는 노인이 아니라 지키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주말 아침이 밝았다. 창문 틈으로 희끗한 빛이 들어와 방바닥에 가늘게 번졌다. 나는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밥을 했다. 손녀의 가방에는 미리 준비해둔 얇은 겉옷과 여벌 속옷과 작은 손수건을 넣었다. 현금은 조그만 지퍼 주머니에 따로 숨겼다.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수첩을 다시 한번 훑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떨어지지 말 것, 시간을 벌 것, 살아서 돌아올 것. 주인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꾸몄다. 머리를 묶고 얇은 향을 뿌렸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표정을 고쳤다. 나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할게요. 길을 잘 아니까 금방 다녀올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른 적게의 고개는 천천히 움직였다. 나린이는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내 손을 찾았다. 나는 손을 내밀어 꽉 잡았다. 아이의 손은 땀으로 약간 젖어 있었다. 아들은 새벽에 이미 떠났다. 식탁 위에는 그가 적어둔 메모가 남아 있었다. 엄마 조심하세요. 저녁에 전화하겠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 속 깊이 넣었다. 그 문장은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오늘의 보호막은 내 침착함과 경위의 작전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긴 밤을 넘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눈동자는 마른 밤을 지나온 돌멩이처럼 굳어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하니 유리문 밖으로 검은 차가 보였다.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은 색 같은 윤기였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우리 쪽을 힐끗 보았다. 주인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적었고 미소는 얇았다. 나는 뒷좌석 가운데에 앉고 나린이를 안쪽에 붙였다. 안전벨트를 채우며 아이에게 아주 낮게 말했다. 혹시라도 어지러우면 바로 말해. 물 마시고 쉬었다 가자고 할 거야. 아이는 내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다. 토요일의 도시는 느리게 움직였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는 조용히 멈추었다가 거리를 조금씩 떼어냈다. 나는 창밖을 보는 척 사이드미러를 살폈다. 미세하게 따라붙는 흰 승용차가 한 대 보였다.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운전자의 어깨와 손동작이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처럼 보였다.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보냈다. 나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남자가 물었다. 아이가 멀미하면 말해요. 휴게소에 들를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속으로는 다른 문장을 되뇌었다. 조금만 더 가면 멈춰야 한다. 지금 멈추면 너무 이르다. 경위가 말한 속도까지 가야 한다. 도시는 점점 성겨지고 건물의 간격이 넓어졌다. 도로 옆으로 낡은 공장 간판과 비어있는 창고가 흘러갔다. 주희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짧게 문자를 보내는 듯 했다. 손가락 끝이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모른 척 시선을 창밖의 들판으로 돌렸다. 겨울로 향하는 풀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나는 엄지로 아이의 손등을 가볍게 눌러 안정의 신호를 보냈다. 차는 외곽 순환도로로 진입했다. 이따금 고가 아래 그늘이 지나가면 차창 안이 짙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 순간마다 나는 숨을 가다듬었다. 흰 승용차는 아직 보였다. 간격을 너무 좁히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았다. 훈련된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희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을 걸었다. 어머님 시골집은 언제부터 사셨죠? 저는 건조하게 답했다. 30해 넘었다. 그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나의 시간이다. 주희는 머뭇하다가 웃었다.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휴대전화가 떨렸다. 나는 메신저 새 창을 힐끗 읽었다. 낯선 번호였지만 문장은 간단했다. 뒤에서 지원 중입니다. 멈춤 신호 가능. 나는 읽고 바로 지웠다. 화면을 다시 끄고 무릎 위에서 손을 포개었다. 뒷좌석 창으로 바람의 선이 빠르게 흘렀다. 그 선들이 모여 길이 될 것이라고 내 마음은 믿으려 했다. 한참을 더 가자 도로 표지판에 작은 읍의 이름이 보였다. 그곳에는 강가에 붙은 작은 정류장과 오래된 슈퍼가 있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기억했다. 예전에 남편과 버스를 갈아탔던 자리였다. 나는 타이밍을 재며 기침을 두어 번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죄송하지만 저기 정류장 앞에서 잠깐만 서 줄 수 있나요? 남자는 거울로 나를 보았다. 주희가 먼저 말했다. 그래요. 잠깐 쉬었다 가요. 어르신이 멀미하시면 안 되죠. 차가 서행하며 갓길로 빠졌다. 정류장 옆에는 작은 슈퍼가 붙어 있었다. 문 앞에 음료 냉장고가 반짝였다. 나는 먼저 내리지 않고 아이의 모자를 고쳐 씌웠다. 추울 수 있으니
머리를 감싸야 한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렸다. 주희가 우리 뒤를 따랐고 남자는 차 옆에 기대어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슈퍼로 들어서자 주인 아저씨가 신문을 접으며 인사를 했다. 물 2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한 물이 있나요? 아저씨는 전기 주전자를 가리켰다.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었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아이에게도 건넸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소매가 약간 거친 셔츠와 검은 점퍼. 시선이 우리의 위치를 훑고 바로 지나갔다. 나는 컵을 쥔 손을 약간 기울여 아주 작은 끄덕임을 보냈다. 신호는 전달되었을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졌다. 주희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으시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나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얇게 흘렀다. 손목시계를 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셋. 그리고 차로 돌아갔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나는 아이의 벨트를 다시 확인했다. 잠금소에가 제대로 맞물렸는지 손끝으로 눌러 확인했다. 아이가 낮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작은 소리로 답했다. 곧 알게 돼. 절대로 눈을 감지 마. 창밖을 봐. 그리고 내 손만 잡아. 차가 다시 출발했다. 곧이어 뒤쪽에서 저음의 사이렌이 아주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다. 남자는 거울을 바라봤다. 표정이 약간 굳었다. 주희가 묻듯이 중얼거렸다. 단속하나 보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 나타났다. 전광판에는 서행이라는 글자가 번쩍였다. 앞쪽에서 흰 승용차가 미묘하게 속도를 줄이며 우리 차선 앞을 막았다. 동시에 옆 차선에서 또 다른 차량이 어깨처럼 붙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손은 더 차분해졌다. 아이의 손을 덮고 누르듯이 잡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푸른 불빛이 길게 번졌다. 짧은 확성기의 안내가 이어졌다. 정차하세요.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남자는 욕을 삼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피할 공간은 없었다. 앞과 옆과 뒤에서 길이 동시에 닫혔다. 차는 결국 갓길에 멈췄다. 브레이크의 떨림이 발바닥으로 올라왔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느리게 내쉬었다. 아이의 눈이 내 눈을 찾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는 입 모양으로만 그렇게 말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 기울었다. 검은 점퍼의 사내가 운전석 쪽을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이 뒷문을 열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돌렸다. 바람과 함께 냉기가 등을 스쳤다. 귓전으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전 확보되었습니다. 동승자분 천천히 내리세요.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놀람과 분노와 계산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발을 밖으로 옮겼다. 땅은 단단했고 하늘은 여전히 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공포는 나를 삼키지 못했다. 나는 공포를 넘어 움직이는 중이었다. 이제부터는 진술하고 확인하고 지켜내면 된다. 삶은 다시 우리 쪽으로 기울 것이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아, 잘했어. 이제 집으로 가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된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렸다.
오늘의 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도로 갓길에서 우리는 보호 차량으로 옮겨 탔다. 나와 나린이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아이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등을 감싸 쓸어주며 숨을 고르게 했다. 차창 밖으로 검은 차는 견인 대기구역으로 밀려났고 검은 점퍼의 사람들이 짧게 무전했다. 탁준 경위가 옆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바로 서에 들어가 간단한 진술을 받고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서 접견실은 흰색 벽과 밝은 형광등 아래 조용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에서 김이 났다.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첫 모금을 삼켰다. 긴장으로 바싹 마른 혀가 부드러워졌다. 경위는 내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받아 노트북에 옮겼다. 날짜와 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동안 나는 들은 대로 조목조목 말했다. 베란다에서 들린 말, 이번 주말이면 끝난다는 말, 외갓집을 핑계로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는 말, 수첩의 기록과 녹음이 서로 맞아 떨어졌다. 잠시 뒤 확인이 끝나자 경위가 설명했다. 지금 확보된 건 통화 녹취와 오늘 현장 상황입니다. 동행한 남자는 사기 전력이 있으며 최근 유사 사건과도 연결이 보입니다. 며느님에 대해서는 공모 정황이 강합니다. 추가 자료를 모으겠지만 선생님과 손녀의 신변 보호가 우선입니다. 오늘은 보호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아드님께는 상황을 간단히만 알리고 직접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럼에도 안도하는 숨이 먼저 나왔다. 나린이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언제 집에 가?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말했다. 오늘은 이모 할머니 집에서 자자. 내일 아빠가 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물기가 맺혔다. 그날 밤 우리는 임시보호 숙소로 이동했다. 작은 방 2개와 간이 부엌이 있는 곳이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벽에는 비상 연락표가 붙어 있었다. 담당 여경이 안내하며 말했다. 혹시 낯선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외출은 동행할 테니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나린이는 샤워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 나는 불을 낮추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오늘 날짜 밑에 단정히 적었다. 살아남음, 이동 성공, 다음은 진술과 회복. 자정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다. 훈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서에서 대충 들었어요. 주희가 체포됐다고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는 놀람과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와 나린이는 안전하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보면서 하자. 너는 오늘 호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연락해라. 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깊이 흔들렸다. 그러나 잠이 오지는 않았다. 나는 커튼을 조금 열고 밤하늘을 보았다. 도시의 빛이 얇게 번졌고 저 멀리에서 구급차 소리가 흐릿이 들렸다. 새벽이 오기 전에 나는 오래된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의 숨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아이의 꿈이 단단히 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혀가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았을 때야 비로소 깊은 어둠이 다가왔다. 이튿날 오전 우리는 다시 설을 찾았다. 탁경위는 밤사이 들어온 보고를 건넸다. 동행 남자에게서 며느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송금에 쓰인 계좌와 연락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면 진술을 마치면 한동안은 숙소에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필요하면 심리상담도 연결하겠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종이에 펜을 언짢아 손끝이 조금 떨렸다. 숨을 고르고 글자를 천천히 적었다. 내가 본 건, 내가 들은 건, 내가 느낀 위협. 글자는 차분했고 줄은 반듯했다. 점심 무렵 하옥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울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오늘 절에서 내 이름을 적고 등을 달았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같이 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이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끝나면 꼭 가서 인사드리겠다. 통화를 끊고 나니 서늘했던 손끝이 조금씩 풀렸다. 오후 늦게 훈이가 숙소로 찾아왔다.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더 마른 듯했다. 그는 문 앞에서 깊이 허리를 굽혔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붙들고 세웠다. 네 잘못만은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린이는 어디 있어요? 나는 옆방을 가리켰다. 아이는 낮잠 중이었다. 훈이는 조용히 문틈으로 아이를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주희와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게요. 저녁이 되자 숙소의 창이 붉게 물들었다. 담당자는 간단한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나갔다. 나린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아빠 품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한동안 울었다. 훈이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가슴 저 깊은 곳이 아렸다. 분노도 슬픔도 그때만큼은 모두 물러나 있었다. 남은 것은 서로를 다시 붙잡는 마음뿐이었다. 밤이 깊자 탁경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진술은 충분합니다. 이틀 뒤에 추가로 불러 자세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이 외부 접촉은 최소화하시고 동일한 번호로만 연락받으세요. 숙소 주인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답을 보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에 아이의 머리맡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너는 잘 자고 잘 일어난다. 오늘도 용감했다. 사흘 뒤 다시 서에 갔을 때 나는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다. 내 목소리는 이전보다 단단했고 시선은 흩어지지 않았다. 주희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도 떨림은 적었다. 내가 본 것을 말할 뿐이었다. 경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원하시는 조치가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아이와 살 집을 지키고 싶다. 시골집도 지키고 싶다. 내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과 절차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처음 서울로 올라오던 날에 내 모습이 문득 겹쳐졌다. 그때의 나는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작았다. 지금의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서 있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은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았다. 내일도 살 것이다. 우리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하늘에는 얇은 구름이 흘렀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도시의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 신호등이 바뀌는 전자음, 누군가의 발자국,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닫고 이불을 덮었다. 아이가 옆에서 팔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신호 같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괜찮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자장가를 낮게 흥얼거렸다. 내 심장도 그 노래에 박제 맞춰 천천히 가라앉았다. 새벽은 아직 멀었지만 잠은 금방 찾아왔다. 다음 주 초 담당 상담사가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충격이 남아있을 겁니다. 낮에는 숨이 가쁘고 밤에는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은 금방 기억을 재정렬합니다. 필요한 호흡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의 안내대로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었다. 2번, 3번 반복하자 어지럼이 가라앉았다. 나린이도 따라했다. 아이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우리는 잠시 웃었다. 삶은 이런 조각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짧은 숨을 고치고 짧은 웃음을 나누고 짧은 용기를 더하는 일.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건너게 해준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수첩에 첫 장을 넘겨 새 페이지를 만들었다. 제목을 조용히 적었다. 재건. 아래에 3줄을 더 썼다. 1 안전, 2 증언, 3 집. 그리고 펜을 덮었다. 창밖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내일 우리는 창을 열고 햇빛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밥을 하고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돌아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전부다. 사건이 지나가자 소문이 먼저 달렸다. 같은 동의 사람들 사이로 며느리의 체포 소식이 퍼졌다. 누군가는 안타깝다 했고 누군가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했다. 나는 창문을 높이 올리지 않았다.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렸다. 나린이는 낮에는 잘 버텼지만 밤이면 깜짝깜짝 놀라 깼다. 나는 등을 토닥이며 숨을 맞췄다.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자고 가르쳤다. 아이는 2-3번 따라하고 나면 다시 잠들었다. 그 작은 호흡이 우리 둘을 붙들어 주었다. 탁준 경위에게서는 절차가 이어진다는 연락이 왔다. 계좌 흐름과 통화 기록이 정리되고 있다고 했다. 오늘도 보호 숙소 근처 순찰을 돌겠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만 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수첩 첫 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살아남음이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나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도 숨을 잇는다. 그리고 펜을 덮었다. 하루는 훈이가 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왔다. 얼굴이 더 말라 있었다. 그는 앉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뒤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구치소에서 주의를 잠깐 봤어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누군가에 휘말렸다고도 했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일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다. 네가 지켜야 할 사람을 생각해라. 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다. 나린이를 내가 키우겠다. 엄마도 내 옆에 있어 달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훈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그는 깊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법률 상담을 받았다. 이혼을 진행하겠다.
주거를 분리하고 재산을 보호하겠다. 시골집은 손대지 못하게 조치하겠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짧게 말했다. 잘했다. 그는 그 한마디에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나린이의 학교에도 변화를 알렸다. 담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가 갑자기 울면 보건실에서 쉬게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는 옆자리를 조용한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는 교사의 말이 고마웠다.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을 대신 지켜줄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셈이었다. 숙소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침이면 간단히 밥을 지어 먹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왔다. 낮에는 진술 정리를 하고 상담사와 호흡을 연습했다. 저녁이면 훈이가 와서 도시락을 함께 먹었다. 우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이가 잠든 뒤에야 말을 이어갔다. 훈이는 일 이야기를 짧게 했다. 갑자기 빈자리가 많아졌다고 했다.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가 같은 숙제를 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훈이가 말했다. 엄마 집을 옮기자. 손님이 드나들던 그 아파트에서 떠나고 싶다. 학교와 가까운 작은 집을 알아보겠다. 아이가 오는 길이 밝은 동네면 좋겠다. 나는 동의했다. 집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안의 공기라고 생각했다. 서로의 숨이 편해야 잠도 편했다. 그 주에 임시로 빌린 작은 오피스텔을 보러 갔다. 창이 남쪽으로 열려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간이 부엌이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창턱에는 화분을 올려둘 수 있었다. 나린이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햇빛 냄새가 나. 나는 웃었다. 햇빛의 냄새라면 오늘은 이곳에 머무라도 되겠다 싶었다. 계약은 잠시 미뤘다. 보호 절차와 일정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곳을 우리 집이라 부르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에서 추가 조사를 했다. 나는 같은 이야기를 같은 순서로 다시 말했다. 베란다에서 들은 말, 외갓집을 핑계로 데리고 나가려 했던 일, 도로에서 멈추던 순간. 내 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종결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정직한 속도로 걸었다. 탁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사건이 송치될 것이라고 했다. 보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했다. 그날 저녁 훈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구치소에서 서면이 왔다. 주희가 면회를 요청했다. 거절할 수 있지만 답을 내고 싶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면 가도 된다. 아이와 나는 가지 않겠다. 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는 혼자 다녀왔다. 돌아와서는 긴 의자를 등지고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잘못했다는 말만 했다. 변명도 했고 눈물도 흘렸다.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지켜야 할 얼굴이 둘이라서 그런가 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차를 데웠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와 방안을 천천히 채웠다. 우리는 말보다 김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말이 오자 훈이는 원서를 냈다. 정식으로 이혼과 양육권을 청구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나는 수첩에서 녹취 목록과 날짜표를 인쇄해 넘겼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날의 공기가 떠올랐다. 두려웠던 밤과 떨리던 손. 그러나 그 페이지를 덮을 때의 감각은 전과 달랐다. 이제는 끝을 향해 걷는 사람의 감각이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지자 우리는 짐을 나눴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아이의 책과 공책 몇 권, 사진 몇 장, 남편의 옛 시계, 작은 냄비와 그릇 몇 개. 짐은 많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보았다. 미세한 흠집이 햇빛 아래 반짝였다. 이 시계는 고향집에서도 이사했었고 서울에서도 시간을 버텨냈다. 나는 시계를 천으로 감싸고 가방에 넣었다.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무거운 것은 짐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린이는 새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빛냈다. 방에 작은 책상을 두고 싶다고 했다. 창가에 화분을 놓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떠날 집의 미련은 뒤로 미뤘다. 그곳의 바닥에 남은 발자국은 비에 씻겨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발자국이었다. 어디로 디딜지 알고 디디는 발자국. 넘어지더라도 서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 밤이면 나는 다시 기도를 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이 길어져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우리 곁을 지켜달라고.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숨이 길어지고 어깨가 내려앉았다. 잠은 다시 얕게 찾아왔다. 며칠 지나 행정적인 서류 몇 장이 더해졌다. 보호 명령 신청서와 연락 차단 요청서였다. 탁 경위가 말했다. 절차가 번거롭겠지만 끝까지 가야 안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라는 단어는 수첩 첫 장에 없는 말이었다. 살아남음 다음에는 지킴이 있었다. 나는 수첩을 덮고 등바디에 몸을 기대었다. 창밖에서 가을빛이 더 짙어졌다. 우리는 아직 숙소였지만 마음은 이미 옮겨가고 있었다. 새 창문과 새 공기와 새 길로. 그리고 그 길의 첫날 아침을 상상했다. 밥을 하고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어 햇빛을 맞는 장면을. 그 장면을 붙잡는 힘이 우리를 내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이사는 생각보다 빨랐다. 보호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니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은 상자 몇 개와 가벼운 이불뿐이었다. 새 오피스텔은 작은 복도 끝에 있었다. 남쪽으로 난 창을 열자 얇은 햇빛이 바닥을 길게 훑고 지나갔다. 나는 먼저 부엌 싱크대를 닫고 전기포트를 올려 물을 끓였다. 김이 오르는 동안 가스레인지의 불꽃을 확인하고 환기창을 열었다. 익숙한 동작이 몸에서 저절로 나왔다. 집이란 결국 손의 기억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린이는 방 한가운데 앉아 연필로 이름을 썼다. 창계는 작은 다육이 화분이 놓였다. 아이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지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숨쉬기 편하면 그게 좋은 집이다. 훈이는 책상을 조립했고 작은 커튼을 달았다. 나무 냄새와 세제 냄새가 뒤섞였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라면에 김치를 얹어 첫 끼를 먹었다. 아이는 김을 찢어 내 그릇에 올려주면서 말했다. 여기서는 악몽 꾸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너머로 늦가을 바람이 얕게 스쳤다. 이삿날 다음 주에 우리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을 했다. 담당자는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안내했다. 보호 명령은 유지되고 연락 차단도 진행된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시장에 들렀다. 쌀과 계란과 두부와 몇 가지 반찬거리를 샀다. 장바구니를 드는 감각이
오랜만에 집 같은 기분을 데려왔다. 밤에는 손으로 김장을 담그듯 작은 통에 겉절이를 버무렸다. 마늘과 고춧가루가 손끝에 맴돌았다. 냉장고 문을 닫으니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서늘함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사건은 서류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탁준 경위는 통화 기록과 자금 흐름이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남자의 공모와 며느리의 관여가 문서로 묶이고 있었다. 나는 매번 같은 말로 답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밤에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정오의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오후에 어떤 냄새가 부엌에 머물렀는지. 기록은 공포의 잔향을 흡수해 어둠이 될 틈을 줄여 주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이 문자를 보냈다. 아이가 낮잠 시간을 자꾸 거부한다고 했다. 나는 상담 시간에 배운 호흡을 떠올렸다. 그날 밤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얹고 말했다. 눈을 감고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자. 우리 둘이 동시에 3번. 아이는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괜찮았어. 창문에 별이 2개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다. 정말로 2개의 작은 불빛이 떠 있었다. 별인지 아파트 불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가 괜찮다고 말한 사실이 중요했다. 며칠 후 훈이는 구치소에서 온 서면을 다시 보여주었다. 면회를 한 번 더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번에는 아이를 보여줄까? 나는 오래 생각했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대답이 결국 입 밖으로 나왔다. 아직은 아니다. 상처가 궤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시간을 써야 한다. 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음 날 혼자 면회를 다녀왔다. 돌아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도 눈물이었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아이가 먼저였다. 나는 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중심을 흔들지 말자. 법원의 일정이 잡혔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첫 기일 통지가 왔다. 나는 법정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흰 벽과 회색 바닥이 냉정했다. 내 차례가 오기 전 나는 깊게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판사는 필요한 질문만 했다. 나는 알고 있는 사실만 말했다. 베란다에서 들은 문장, 도로에서 멈추던 순간, 아이의 손의 온도. 과장도 억양도 없이 낱말을 건넸다. 법정의 공기가 묵직해졌지만 내 속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끝나고 나오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의 말은 오늘로 끝났다. 내일은 다른 일을 하자. 그날 오후 우리는 가까운 절에 들렀다. 작은 마당에 은행잎이 노랗게 깔려 있었다. 아이는 낙엽을 한 줌 쓸어 모아 돌계단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기도등을 하나 켰다. 남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지켜달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아이가 밤에 울지 않게. 훈이는 2 손을 모으고 오래 서 있었다. 절을 나올 때 바람이 골목을 따라 흘렀다. 바람 속에 묵은 냄새가 덜했다. 우리는 그 바람을 들이마시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매대에서 국화 한 다발을 샀다. 주말에 선산에 다녀오자고 훈이가 말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다음 날 우리는 새벽에 출발했다.
도로는 한산했고 산등성이에는 엷은 안개가 걸려 있었다. 선산 입구에 이르자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신발을 적셨다. 남편의 비 앞에 서서 나는 꽃을 올렸다. 오래전처럼 이름을 불렀다. 여보, 잘 있었나? 우리 조금 고생했네. 그래도 살아서 여기 왔네. 훈이는 옆에서 낮게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마와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나린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가 산에 부딪혀 돌아오는 듯 했다. 산을 내려오며 우리는 길가의 식당에 들렀다. 따뜻한 칼국수가 김을 올렸다. 면발을 후루룩 삼키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나는 오랜만에 배가 든든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몸이 따뜻해지자 마음도 조금 더 단단해졌다. 식당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얇게 찢겨 있었다. 햇빛이 구름 틈을 통해 부드럽게 흘렀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지 말자. 일상으로 돌아오자 우리는 더 분명한 규칙을 만들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서로의 전화를 내려놓는다. 식탁에서는 하루 동안에 좋았던 일을 한 가지씩 말한다. 악몽을 꾼 날에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인다. 힘든 날에는 국을 끓여 먹고 일찍 잔다. 작고 구체적인 규칙들이 우리를 붙들었다. 규칙을 지키다 보면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 무렵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자원했다고 했다. 목소리가 또렷했고 내용도 알찼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아이가 작은 강을 건너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그 강가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면 된다. 건너편까지 무리해서 뛰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절반, 내일은 나머지 절반. 그렇게 걸어가면 언젠가 넓은 들판이 나올 것이다. 밤에 수첩을 펴고 나는 제목을 하나 더 적었다. 회복의 속도, 그리고 아래에 썼다. 빠르지 않아도 된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내일 햇빛을 맞을 준비.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멈췄다. 방 안에는 따뜻한 김과 은은한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불을 끄고 아이의 임에 입을 댔다. 오늘의 끝은 조용했고 내일의 시작은 가벼울 것만 같았다. 며칠 지나 검찰 송치 소식이 왔다. 절차는 더디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탁준 경위는 메시지에 한 줄을 덧붙였다. 여기까지 버틴 것이 이미 절반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저녁에 우리는 세 식구가 작은 거실에 둥글게 앉아 책을 읽었다. 훈이는 아이에게 목소리를 낮춰 동화를 읽어주었다. 나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다. 바다안내가 퍼지자 집이 한층 더 집 같아졌다. 식탁 위에 새 그릇을 올려놓고 우리는 한 숟갈씩 천천히 떠먹었다. 나린이는 국물을 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별이 3개야. 나는 웃었다. 별이 하나 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루가 늘었다는 뜻이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우리 삶은 작은 일상의 점을 잇듯 이어졌다. 아침에 밥을 하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와 바닥을 닦고 창을 열었다. 바람이 얇게 들어오면 나는 그 바람을 잠시 얼굴로 받았다가 부엌으로 데려왔다. 생활의 냄새와 바람의 냄새가 섞이면
집은 비로소 집이 되었다. 밤에는 수첩을 펴서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문장들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글씨는 일정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작게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간다. 멈추지 않는다. 첫 재판날, 법원 앞 계단에 선희 발끝에 약한 떨림이 왔다. 훈이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고 깊게 숨을 쉬었다. 나린이는 학교에 보냈고 이모가 하교기를 맡아주기로 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낯선 말과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지만 내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증인석에 앉자 판사는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물었다. 나는 베란다에서 들었던 말들을 천천히 반복했다. 외갓집을 핑계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던 계획. 외곽 도로에서의 정지 순간. 아이의 손이 내 손을 움켜쥐며 떨리던 감촉. 그리고 녹음 파일의 시간과 날짜. 내 말은 길지 않았고 과장도 없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증인을 불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절에 들렀다. 촛불 하나를 켜고 남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용서라는 단어와 단죄라는 단어가 한동안 줄다리기를 했다.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오늘만 잘 견디게 해달라. 내일의 마음은 내일 내가 책임지겠다. 촛불이 조금 흔들리다 잦아들었다. 훈이는 나란히 서서 두 손을 모았다.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작은 결의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구치소에서 온 서면이 다시 도착했다. 주희가 최후 변론 전 마지막으로 면회를 청했다. 훈이는 상의했다. 나도 이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원칙을 잊지 말자. 아이의 마음은 우선이다. 그는 혼자 다녀왔다. 돌아온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울었고 변명했고 미안하다고 했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종이가 아닌 삶으로 약속하자. 아이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자. 학부모 상담 날, 담임은 아이의 최근 모습을 자세히 전했다. 수업 참여가 늘었고 낮에 잠깐 멍해지는 시간은 줄었다고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소음에는 아직 어깨를 움찔한다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밤에는 창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이고 호흡을 3번 맞추는 우리의 의식을 꾸준히 이어갔다. 그런 날이면 아이의 잠은 한층 고요해졌다. 동네의 시선은 서서히 사라졌다. 이사한 동네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을 모른 채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그 인사에 같은 온도로 답했다. 장 보러 나가면 채소 가게 주인은 배추를 몇 장 더 얹어주었다. 나는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2번 했다. 첫 번째는 물건에 대한 고마움이고 2번째는 오늘의 평권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2번째 기일에는 계좌 흐름과 통화 기록, 차량 동선이 도표로 제시되었다. 숫자와 화살표들이 종이 위에서 관성을 만들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고 나는 필요할 때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청석 한편에 앉아있던 친정 식구 쪽 지인이 낮게 탄식을 흘렸다. 그 소리의 방향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늘 내 역할은 감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재판이 거듭되는 동안 우리는 생활의 모양을 조금씩 다듬었다. 저녁엔 책을 함께 읽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가을이 깊어 나무잎의 색이 짙어지자 아이는 바닥에 잎을 주워 모아 앨범에 눌렀다.
색이 바랜 잎들은 며칠 지나면 바스러졌지만 그 바스러짐조차 우리의 기록이 되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사라지는 것도 기록이야. 남는 것만 기록이 아니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음 잎을 조심스럽게 펼쳐 붙였다. 선고기를 앞둔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먼 불빛을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을 마셨다. 훈이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방을 정리했다. 우리는 말이 적었다. 대신 서로의 호흡을 확인하는 시간이 늘었다. 호흡이 일정하면 마음도 일정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선고일, 법정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판사는 양형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다. 공모 정황과 경제적 동기, 계획성과 실행 위험, 미성년 자녀에게 끼친 정서적 해악, 그리고 최종 형량. 말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래된 소리가 났다.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 툭 하고 내려놓는 소리. 훈이는 눈을 감았다 떴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고개만 아주 작게 숙여 내 안에 무언가를 보내주었다. 법원을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다. 계단 아래에서 기자들이 몇 장의 사진을 찍었고 우리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곧장 지나쳤다.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는데 나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공을 멀리 던졌어.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발끝의 떨림이 사라졌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잘했다. 오늘 저녁에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우리는 미역을 샀고 집으로 돌아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바다가 끓기 시작하자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훈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엄마, 내가 이제야 알겠어. 집은 누가 꾸미는지가 아니라 누가 지키는지로 완성되는 거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은 지키는 동사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배웠다. 아이는 미역국을 2번 더 떠달라고 했고 배가 따뜻해졌다며 등을 기대고 잠이 들었다. 나는 등을 덮어주고 창문을 조금 닫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막혔다. 며칠 뒤 보호 명령의 갱신 허가가 나왔다. 상담사는 아이의 회복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악몽의 횟수가 줄었고 낮에 집중 시간이 늘었다. 다만 큰 소리와 갑작스러운 이동에는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생활표 위에 작은 알림을 붙였다. 내일은 병원, 내일은 음악회, 내일은 버스. 아이는 그 표를 매일 아침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고된 내일은 두렵지 않았다. 나는 수첩에 맨 뒤 장의 짧은 문장을 적었다. 생존에서 삶으로. 그리고 한 줄을 더 썼다. 집을 지키는 법. 첫째, 느리게 호흡하기. 둘째, 사실을 기록하기. 셋째, 서로를 부르기.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적었다. 그 이름들이 나를 오늘로 불러왔다. 나는 펜을 덮고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밤은 길었지만 어둡지 않았다.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내일로 가고 있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창틀에 서리가 얇게 앉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튼을 열면 유리 위에 하얀 결이 피었다. 나린이는 손가락으로 그 위에 작은 집과 2사람을 그렸다. 지붕 위에는 짧은 연기가 올랐다. 아이는 말없이 그림을 보여 주었다. 나는 그 옆에 아주 작은 하트를 하나 더 그렸다.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이사 첫날에 라면 냄새처럼 따뜻했다. 학교에서 열린 작은 발표회 날, 아이는 교실 앞에 서서 계절에 대해 읽었다. 가을은 바람이 노랗다. 겨울은 김이 하얗다. 라고 말했다. 나는 뒤쪽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담임은 나중에 말했다. 아이가 자신감을 되찾고 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귀가길에 우리는 붕어빵을 사 먹었다. 뜨거운 파티 혀를 대지 않도록 조심하며 한 입씩 나눠 먹었다. 손끝이 따뜻해지자 마음도 천천히 풀렸다.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창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한 컵 들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래된 이름을 다시 불렀다. 여보, 오늘도 우리 셋이 무사히 하루를 마쳤네. 내일도 부탁해. 아이가 뒤척이며 내 손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나는 그 손을 감싸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먼 곳에서 기차 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우리 집 창턱의 다육이는 햇빛을 더 많이 머금었고 아이의 그림에는 초록이 늘어났다. 나는 아침마다 창을 열고 공기를 한 컵 들였다가 부엌까지 가져왔다. 따뜻한 바람이 식탁 위에서 한번 퍼지고 나면 하루가 조금 밝아졌다. 우리는 밥을 먹고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가볍게 인사했고 그 인사는 점점 익숙해졌다.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됐다. 담임은 아이가 스스로 손을 들고 발표한다고 전해주었다. 체육 시간에는 공을 멀리 던지고 음악 시간에는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했다. 나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잘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저녁에 숙제를 마치면 창가에 화분에 물을 주었다. 물방울이 흙 위에 스며들어 작은 반짝임이 되었다. 반짝임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재판은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변호사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꼭 쥐었다. 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밤마다 수첩을 열고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오늘의 호흡은 일정했다. 아이는 잠에서 2번 깼지만 금세 다시 잤다. 훈이는 야근을 마치고도 책 한 쪽을 읽어주었다. 이런 작은 문장들이 모여 내일을 만든다. 나는 그렇게 적었다. 어느 토요일 낮 우리는 작은 집들이를 했다. 시장에서 잡채와 전을 조금 사와 접시에 담았다. 이모와 담임과 몇몇 이웃이 조용히 와주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웃음은 낮게 울렸다. 누군가는 국화를 한 다발 놓아 주었다. 누군가는 작은 벽시계를 선물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하자 집이 더 집 같아졌다. 아이는 종이로 이름표를 만들어 화분 앞에 꽂았다. 집들이가 끝날 무렵 나는 손님들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오늘 찾아와줘서 고맙다. 우리 셋이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 이모는 내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너는 이미 잘 살고 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시계를 꺼내 창가에 올려두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지난 해의 공포와 이번 해의 바람이 그 사이에서 교차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시계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너의 아들은 아버지가 되었고 너의 손녀는 다시 웃는다. 나는 아직 두렵기도 하지만 두려움만으로 살지는 않는다. 나는 이제 지키는 법을 안다. 선고가 내려진 날 법정의 공기는 전보다 덜 차가웠다.
판사는 짧게 이유를 설명했고 우리는 조용히 들었다. 동기와 계획성과 실행 위험, 미성년 자녀에게 준 해악, 참작할 사정과 반성의 정도, 그리고 판결. 순간 내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금세 가라앉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안에서 남아있던 어두운 조각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손을 잡았다. 손에 온기가 따뜻했다. 법원을 나와 남대문 쪽 골목을 걸었다. 국화 향기가 낮게 떠 있었고 바람이 가벼웠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 말 대신 걸음이 있었다. 걸음은 목적지를 향하기보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익숙하게 맞이했다. 아이는 학교에서 받은 스티커를 흔들며 달려와 말했다. 오늘 별 스티커 3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저녁은 잡채를 데워 먹자. 기분이 좋으니까 국도 끓이자. 며칠 뒤 우리가 살던 옛 아파트 우편함에 이름을 지우는 절차가 끝났다. 나는 행정창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했다. 잘 있었다. 이제 그만 헤어진다.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장소였지만 그 안에도 우리의 웃음과 작은 기적이 있었다. 그 웃음을 데리고 떠나기로 했다. 아픔은 놓아주고 기적만 들고 가기로 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나는 아이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샜다. 하나, 둘, 셋. 아이는 4번째를 건너뛰고 5을 샜다. 이유를 묻자 아이는 말했다. 넷은 꿈속에서 나를 울려서 싫어. 그래서 5부터 셀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리는 숫자를 피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5부터 10까지 셌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길이 얇은 실처럼 반짝였다. 그날 밤 아이는 깊이 잤다. 학기 말에 열린 상담에서 담임은 아이의 변화를 정리해 보여주었다. 발표 횟수 증가, 또래와의 놀이 시간 증가, 낮잠 거부 감소, 큰 소리에 대한 예고가 있을 때 안정감 유지.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스로를 믿으려는 표정이 생김.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며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너를 믿을 수 있어. 아이는 내 손을 꽉 쥐고 말했다. 할머니가 믿어주니까 나도 믿을 수 있어. 그 말이 내 가슴으로 깊이 들어왔다. 여름이 다가오자 우리는 선풍기를 꺼내고 얇은 이불을 펼쳤다. 훈이는 퇴근 후에도 틈틈이 집안 수리를 했다. 흔들리던 문고리를 고치고 서랍의 레일을 정리했다. 고쳐지는 소리가 집 안에 작은 리듬을 만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오이나무를 무치고 콩나물국을 끓였다. 식탁에 올린 간단한 반찬들이 이상하게도 잔치처럼 보였다. 우리는 3사람의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오래 미뤘던 일을 했다. 각자 편지 1장씩을 쓰는 일. 나는 아이에게 쓸 편지를 먼저 적었다. 날이나 네가 처음 속삭이던 그날의 말이 우리를 살렸단다. 할머니는 그 말을 잊지 않는다. 너는 작았지만 용감했다. 앞으로도 두려울 때면 손을 꽉 잡고 숨을 3번 고르자. 우리는 그렇게 여러 밤을 건넜고 앞으로의 밤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내 옆에서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나는 아빠가 울 때 어깨가 젖는 게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웃어서 좋아. 아빠가 나랑 오래 같이 걸어줘. 훈이는 테이블 끝에서 내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는 많이 늦게 배웠지만 이제 알겠다. 지키는 사랑이 제일 강하다. 나를 믿어주어서 고맙다.
나는 새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더 힘든 날이 오면 꺼내 읽기로 했다. 여름 초저녁에 우리는 공원으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아이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말했다. 파란색이 더 커졌어.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정말로 파란색이 컸다. 그 파란색 아래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특별한 말은 없었고 특별한 계획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가볍게 부풀었다. 소란을 지나온 사람들이 누리는 단순한 평화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베란다에서 멀리 기차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떠나는 소리가 아니라 돌아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된 이름을 불렀다. 여보, 오늘도 우리 셋은 무사했다. 내일도 우리를 지켜달라. 그리고 필요한 용기를 하루치만 주면 좋겠다. 많이가 아니라 하루치. 그 정도면 우리는 또 하루를 건널 수 있다.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처음의 밤을 떠올린다. 아이가 속삭였고 나는 복도를 걸었다. 그 복도의 냉기와 경비실의 불빛과 계단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데려왔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배웠고 다시 웃기 시작했다. 집은 주소가 아니라 서로를 부르는 소리였다. 날이나 밥 먹자라는 소리와 후나 다녀왔니라는 소리. 그 소리들이 겹쳐져 이 작은 집을 지붕으로 만든다. 나는 오늘 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을 것이다. 끝이 아니라 삶의 계속.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댈 것이다.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창을 열고 공기를 한 컵 들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 집의 날들은 이어질 것이다. 밤이 깊어도 불안이 오면 우리는 약속을 떠올릴 것이다. 느리게 호흡하고 사실을 기록하고 서로를 부른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을 지키는 힘은 거기에서 나온다. 내일이 다시 오면 우리는 또 같은 약속으로 시작할 것이다.